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2015년 10월 24일 날 실시했던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해, 특히 작년에 비해 25회 때 비하여 좀 평이했던 편입니다. 자, 그리고 더더욱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았던 게 25회 때는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계산 문제인데, 이게 7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 문제 자체가 아주 난이한,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좀 쉬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줬던 분은 무난히 득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봅니다. 자, 곧바로 문제를 풀이할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A형 문제입니다. A형.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정답 위주로 쭉쭉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곧바로 보겠습니다. 1번 보시니까 부동산 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으로는 안전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이거를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게 틀렸는데, 자, 이거는 안정성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아니라 능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이제 능률성의 원칙에 따르면은 보유하는 과정에, 소유하는 과정에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 그 다음에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 질서 확립, 요거를 최대의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전성의 원칙, 혹은 안정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보시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영속성이라는 것은 토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이런 거를 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기업법 보시니까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 된다. 자, 집약적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토지가 자꾸 부족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부증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 이거는 이제 부증성과 관련된 얘기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영속성과 관련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소모를 전제로 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든가, 특히 이제 물리적 감가상각,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되고 이런 것들을 물리적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영속성 맞습니다. 디귿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화, 활동화시키며 감정평가 시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요거는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임장 활동이 뭐예요? 임장 활동은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채와 동산처럼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은 엉뚱한 데가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장 활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그 지역마다 부동산은 꼼짝 못하니까 지역마다마다 별개의 거래 관행, 그 다음에 임대료 수준, 이런 것들, 아니면 가격 수준이 결정되면서 지역적인 가격 수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것도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번도 틀렸고, 리을번 보시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자, 어쨌거나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된다, 이런 거 나오면 그 개별성이 생각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한 평당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되면서 완전한 대체가 좀 힘들다는 얘기죠. 곤란하다, 이런 것들은 개별성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미음번 보시면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요거는 영속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영원히 존속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장기적 배려다. 그리고 또한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니까,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니은번, 미은번 이렇게 체크했으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특히 이제 홍수 같은 게 발생하면서 이 강둑을 뚫고서 논밭을 잠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식된 토지를 포락지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웠던 그런 문제였죠. 그러니까 3번은 1번을 정답으로 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부터는 이제 경제론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거기 보시니까 우리 그 수요 공급 이론은 이쪽에다 프라이스라 해서 가격, 이거는 퀀터디에 갖고 수량이라고 하는데,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퀄러트 해주는데, 이때 자,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이 균형점이 계속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4번은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수요의 증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얘기합니다. 자, 기억본 보시면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맞고, 니은번 거래세가 인상됐다.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인상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안 사려고 하겠네요. 요거는 수요가 오히려 감소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D급본 보시면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이자가 싸니까 돈 좀 빌리겠다, 이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되는 요인이다. 그 다음 리을본 보시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앞으로 어떤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사는 게 나을까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을까요? 좀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했다. 어떤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아파트 살려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이거는 수요가 감소되는 요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억, 디귿, 리을 요 정도 돼 있는 4번을 정답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은근히 약간 좀 까탈스러운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해서 맞힌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정확히 알고 맞힌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3번이 틀렸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주거용지의 공급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자, 주택의 가격이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누가 신났어요? 이 건설업자가 신났네요. 건설업자가 그 지역에다 뭘 하려고 해요? 아파트 지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파트 잔뜩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파트 나라 뚝딱 하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건축 자재라든가 아니면은 노동력이라든가 기타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생산 요소, 특히 생산 요소 중에 뭐라고요?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 토지 같은 걸 여기서 뭐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거용지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주거용지에 대한 가격이 어떻다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거용지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주거용지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더 신났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그 주거용지를 많이 공급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야 됩니다. 주거용지의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는 것은, 요거는 그 단수 차이 때문에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 갖고 상당히 헤매신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구가 1만 명인 A씨와 A씨는 인구가 1만 명이랍니다. 그 다음에 요 근처에 또 5천 명인 B씨가 있답니다. B씨, 이거는 인구가 여기는 5천 명이랍니다. 5천 명,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 9천 명인 신도시 C가 있답니다. C라는 그 9천 명이랍니다. 여기 C가 있다.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신도시 C가 들어서 있는데, 신도시 C로부터 AC, BC까지 각각 직선 거리는 1km, 여기는요 2km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때 신도시 C의 인구 중에 그 비구매 제한 없다는 얘기죠. 인구 중에 전부 다 도시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A시, B시에서만 구매 활동을 한대요. 여기 전부 다 여기가 아니면 여기 가서 구매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신도시 C의 인구 중에 A 도시로의 유인 인구는 몇 명이고 B 도시의 유인 인구는 몇 명이냐?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여러 차례. 먼저 유인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흡입력이라고 하죠. A 도시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은 먼저 이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비례할 때는 이제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여기는 레일리 되니까 무조건 거리 제곱해줘야 돼요. 거리의 제곱이면 반비례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 그 B 도시에 대한 상대적 흡입력이 나옵니다. 상대적 유인력. 자, 똑같은 형태로 이번에는 유인력, 자, B도시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은 먼저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아마 1250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C도시에서 A도시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1만 플러스 1250분의 1만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C도시에서 B도시로 갈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 만 플러스 1250분의 1250이 차지한 비율. 요거 계산하면은 계산이 딱딱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틀리지 않았나 하면서 상당히 이거 여기서 당황하셨던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수험생 중에. 어쨌거나 요 계산하면 어떻게 0.88889 88888 계속 나옵니다. 8888에다가 9 반올리면서 9. 그리고 요거는요 0.1111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요 확률이니까 9,000명 곱하기 요걸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8,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9,000명 곱하기 0.11111 하면은 1,000명이 됩니다. 1,000명.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A 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공급량은 QS는 3P이다. QS는 3P이고 3P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니까 시장 수요 함수는 QD는 1200-P라고 합니다. QD는 1200- 뭐라고 했나요? P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사람들이 시장 수요 함수가 자, QD가 1200-P에서 QD가 1600-P로 변한다면 QD가 1600-P로 변한다면 그리고 이 공급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공급량은. 자, 그러면 요런 경우에 자, 이 시장 여기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균형 가격. 그래서 항상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같으니까 수요량은 요거고 공급량은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전 얘와 얘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3P는 이거는 공급량, 이건 수요량이죠.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 같죠. 똑같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200-P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걸 여기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넣으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4P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1200이다. 그러면 이때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때는 4가 넘어가면 요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1200 나누기 4니까 3, 4, 12에서 3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균형 가격은 300인데 자, 변화 후를 보겠습니다. 변화 후. 사람들 소득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와 얘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3P는 1600 마이너스 P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4P가 되겠네요. 1600. 그래서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400. 요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자, 그러니까 300에서 400으로 100만큼 상승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자, 여기 8번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의외로 평상시에 학원에서 이 경제학적인 측면을 약간 깊이 있게 강의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니면 뭐 공부를 안 했을 경우는 맞추기 상당히 힘들었는데 물론 감각적으로 맞추시는 분은 꽤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3번 그 8번에 보니까 5번이 정답인데 거래세를 인상하게 되면
자,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귀속됨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해줄게요. 어쨌거나 이 그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뭐냐면 비용함수입니다. 비용함수. 그러니까 한계 비용 곡선을 이렇게 연결한 거를 뭐라 하냐면 생산비 곡선이라고 합니다. 생산비 곡선. 그러니까 이게 생산비 곡선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공부할 때 걔네들도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산비가 이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만큼 받겠다는 얘기고 이만큼 공부할 때는요. 요 정도는 최소한 받겠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는 요만큼 받으니까 결국은 요만큼이 뭐가 되는지 하면 이만큼은 생산비 들어간 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고 정상이윤을 포함해서 요만큼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공급자, 잉여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만큼 소비하려고 할 때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불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신도 그 물건을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있죠. 아니면 효용, 이거에 대한 대가로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만큼 구입한다 그러면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근데 요만큼만 지불했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소비자 잉여다. 아니면 수요자 잉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였는데 만약에 조세를 부과했다고 쳐볼게요.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단위당 재산세에 해당되는 만큼을 또 높여서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는 조세를 누구한테요? 전가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단위당 재산세에 상응하는 만큼 높여서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단위당 재산세입니다. S-.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2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 하에서 이만큼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는데 P0, 이거는 P1이 되겠죠. 그러면 자, 결국은 요만큼 이제 거래가 이제 결정되는데 자, 요때 요만큼을 공급자가 받긴 받았는데 세금을 안 냈죠. 그러니까 단위당 재산세 똑같다고 치면 이만큼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은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받기는 이만큼 받았지만. 그러면 자,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정부가 가져가는 잉여입니다. 생여. 정부가 가져가는 잉여.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전에 이만큼이 뭐였어요?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는데 요만큼 줄어들었죠. 결국은 여기 해당되는 만큼 빨강색 어디 갔습니까? 요만큼 해당되는 만큼 사회 전체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거를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이다 해줍니다.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속됨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만큼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4번도 이의제기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의제기. 그래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원래 가격이 여기서 올랐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만큼 받는 겁니다. 다만 세금 뺐더니 실제 받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함으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원래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세금 빼니까 실제로 지불받는 가격은 낮아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해서 실제로 지불받는 가격은 낮아짐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정확한 표현인데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밑도 밑도 없이 그냥 받는 가격이 하락함으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의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거는 뭐 좀 약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금융은 시장 2번이 정답인데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틀렸네요. 시장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자, 다른 은행에서 싼 이자로 빌려서 비싼 이자 갚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아지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낮아지면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뭐 누차 여러 번 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1번부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 이상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1번부터 정확히 맞았고, 요거는 뭐 자, 바로 이거 답을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굳이 또 막 읽어본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닌가 해갖고. 2번 보시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자본금은 3억 이상이 아니라 5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0억 이상을 모집해야 되는 게 아니라 50억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3번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한다. 자,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 실체회사로 운영합니다. 그렇지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든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요거는 명목회사 형태,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틀렸고. 4번 보시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다 틀렸습니다.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번 보시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러니까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데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다 그러면 1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은 보통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데 어떤 이제 요거는 뭐라고요? LTV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둘 중에 DTI.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보통 이제 요거는 대출 가능액이 크고 이건 작기 때문에 보통 요것만 계산하면서 정답하면 거의 다 맞췄는데, 요번에는 요게 더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걸 답하셔야 됐습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어쨌거나 LTV는 그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론트 밸류 해갖고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요거는 debt to income이라고 해서 자,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소득 대비 여기 debt이라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 아니면 연간 원리금 지불액 요걸 얘기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부채 서비스액 혹은 연간 원리금 지불액. 요번 해당 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원리금 지불액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는 또 뭘 포함시켜야 되냐면 자, 다른 은행에서 뭐 일반 대출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 시장가치가 3억이고 부동산 가치는 3억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별 말이 없으면 연간 원리금 균등 상한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대출액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를 곱해줘서 저당상수 곱해줬는데 자, 요렇게 계산한 대출액과 요렇게 계산한 대출액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금액을. 그래서 3억이고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랍니다. 5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때 다른 부채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추가로 들어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랍니다. 그리고 대출 승인 기준은 LTV는 최대 얼마까지예요? 60%까지 빌려주겠다. 그 다음에 DTI는요 4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 3618에서 뭐라고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자, DTI를 충족하는 대출액은 5420에서 매년 요번 담보대출로 인하여 매년 나가는 원리금이 5420에서 뭐라고요? 2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 2천만 원. 자, 그러면 요때 이 대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천만 원 나누기 0.1 해주면 되죠? 그러면 2억이 됩니다. 2억.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뭐라고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2억과 1억 8천만 원 중에 얘가 작죠?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을 답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주택 구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돼 있는데 자,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5%랍니다. 대출 기간은 20년. 그리고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랍니다. 그리고 연 단위로 갚아 나간다는 얘기죠. 요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원금 따로 계산하고 이자 따로 계산하는데 이 원금은 매년 똑같이 갚는 거죠. 원금은 얼마 빌렸다고요? 2억을 빌렸다.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갚기로 했죠? 그럼 20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갚을 원금이 나오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회차죠? 2회차니까 첫 해는 1,000만 원 갚았네요. 그러면 2억 중에 1,000만 원 갚았으니까 1억 9천만 원 남았죠?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5%라고 했죠? 5%.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950만 원입니다. 950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합쳐서 1,950만 원. 요게 정답입니다. 1,950만 원. 자, 1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인데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하여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가 아니라 크다 해줘야 되죠. 항상 나오는 아주 쉬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둔하게 반응하므로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정점은 높고 저점은 상당히 깊어서 진폭이 크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 교차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X지역의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5% 증가하였죠. 그러면 X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이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 그래서 일러스트틱 XY에서 자, 이 주변에 있는 다른 X지역의 오피스텔이 10% 상승하니까 오피스텔은 소비량이 감소했죠. 당연히. 그랬더니 해당 부동산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는 5% 증가했네요. 이게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했죠. 그러면 계산하면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0.5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면 대체제, 마이너스 나오면요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라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그러니까 주변에 오피스텔의 그 임대료가 10% 상승하니까 얘의 소비량 감소한 대신 얘는 소비가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정반이 3번인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초과이윤과 이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똑같은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질적인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아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됨이 없이 누구라도 실질적인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 틀렸습니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정보의 공개성으로 인하여 정보 자체를 공개하려고 하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를 완전히 공개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없어진다 혹은 없어진다가 좋겠네요. 낮아진다보다는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보시면 도시 공간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준지대에서 인간이 만든 설비 같은 거, 기계라든가 아니면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거죠. 토지처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대일지언정 장기적으로 다 뭘로 바뀐다고요? 전용 수입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준지대 해줍니다. 준지대.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점으로 틀린 것은 아주 매우 쉬웠던 겁니다. 1번 보시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라든가 보조금 제도 이런 것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이다. 조세라든가 금융수단 아니면 이와 유사한 부담금, 보조금 이런 형태로 개입하는 걸 전부 다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이다 해줍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에 보니까 5번이 틀렸는데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우리나라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이런 지역은요 농림지역이다. 이런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요 어중간한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중이 아니라 도시지역 중은 빼야 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겁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이렇게 좀 틀려요. 자, 그러면 19번 보시면 정부의 주택,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임대 공급량을 자꾸 줄이려고 하죠.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이 소비량은 늘어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4번인데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죠. 왜냐하면 옛날에 임대료 비쌀 때는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좀 교체해달라면 얼른 교체해줬는데 지금은 뭐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저하시킨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봐야 집 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자꾸 눌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0번 보시면 외부 효과와 관련된 설명을 틀린 것은 외부 효과와 관련돼서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부의 외부 효과는요. 님비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는데 정의 외부 효과는 그 님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핀피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발생한다 해줘야 됩니다.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보시니까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작아야 되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틀렸고 2번 보시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예요? 자, 그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놈을 그 다음에 위험이 똑같으면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대 수익률 얘는 뭐라고요? 위험이라고 하면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2번만 맞는 겁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답니다. 그런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B 투자안이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동일한데 B가 A보다는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고 하죠. A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크다면 A 투자안이 선호된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2번. 자, 3번 보시면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지만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라도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가 있고 공격적 투자자가 있죠. 그래서 위험이 회피적이라는 얘기는 보수적 투자자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를 보수적 투자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요 공격적 투자자라는 겁니다. 무차별 곡선이. 자, 그러니까 자,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걸 급하다. 이렇게 하는 걸요. 이렇게 그리는 걸요. 완만하다. 그러니까 급해진다 해줘야 된다. 급해진다. 자,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투자 위험과 요구 수익률 간에는 정확히 뭐라고요? 예, 정확히 그 정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도 그 위험과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도 일반적으로는 위험이 크면 기대 수익률도 높은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보통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보시면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상승시키죠.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무위험률이 상승하죠. 그럼 당연히 그 요구 수익률은 증가하는 겁니다. 22번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산정, 그러니까 21번은 2번만 맞고 다른 거 다 틀렸죠? 22번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일단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얼마짜리라고요?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자, 지분 투자액이 얼마라고요? 6억을 투자했네요.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고요? 저당 투자액은 4억이다. 자, 그 다음에 매년 동일한 수익이 계속 반복한다 가정하면서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전후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보니까 거기 세전 현금 수지는 연 6천만 원이랍니다. 이거 6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그러니까 4천만 원 빼네요. 자,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1억. 자, 그죠? 1억이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1억이다. 1억. 자, 그 다음에 거기 조소득, 순소득 승수라고 되어 있네요.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조소득 승수죠. 그래서 자, 이게 오란 얘기는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이게 오란 얘기입니다. 그 조소득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이 10억이죠. 10억. 그러면 얘를 넘기게 되면 결국은 5를 10억으로 얘를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소득이 2억이다. 그러니까 요게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유효조소득이. 그러니까 여기서 1억 뺀 게 1억이죠.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1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유효조소득은 2억이다. 이거 맞네요. 2억이다.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이죠.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3번 보시니까 세전 현금 수지는 세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이죠. 그러니까 10 맞습니다. 이것분의 이거니까 10. 그 다음에 종합 자본 환원율은 자,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말합니다. 이것분의 이거니까 0.1, 10%가 됩니다. 요게 틀렸네요. 5번 보시면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틀렸습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일정 기간 내에 보통 처분을 가정하면서 내 손에서 나간 돈, 처분시까지 들어온 돈 있죠? 요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해줘야 됩니다. 24번 보시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보시니까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 이런 것들은 절대 분산 투자로도 줄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가 불가능하다 해줘야 됩니다. 2번 보시니까 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네요. 1일 경우에는 위험 절감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1이 아닌 한은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죠. 특히 계속 더 작아져서 1보다 더 작아져서 마이너스 1로 자꾸 갈수록 점점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아니라면 분산 효과가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어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3번 보시니까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분산 효과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상관계수가 양이 아니라 자꾸 반대로 움직이면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음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4번 보시면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설정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니까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이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 분산 투자로도 줄일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만 맞는 거고 다른 건 다 틀린 겁니다. 4번만 맞고 25번 보시면 화폐 시간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인데 자, 일정 기간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기 적금 불이백이 얼마냐. 그러면 1억에다가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감채기금 개수를 물어봤는데 5년 후에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하여 매월 말 불입해야 될 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려면 3억 원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틀렸고 26번 보시니까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그 2번 보시니까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세전 현금 수지는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을 얘기합니다. 지분 투자액. 그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는요. 세후 현금 수지분의 세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업소득세를 내는 게 일반적이죠. 내는 거니까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는 크고 이거는 작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얘는 작고 얘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얘 소득세를 뺀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로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러니까 항상 분모가 클수록 얘는 작아지는 겁니다. 분모가 작을수록 얘는 커지는 거죠.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틀렸는데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보다 작다 해줘야 됩니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27번 보시니까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본 보시니까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작다 해줘야 돼요. 니은 보시면 최증식 혹은 점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한테 적합한 게 아니라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층 있죠? 젊은 부부들 이런 분들한테 적합하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디귿번 보시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매년 뭐 지불한다면 원금은 똑같이 갚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자가 점점 줄어들죠?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원금이자 합친 금액은 점점 줄어들겠네요. 이런 형태고.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요. 매기 원리금액이 똑같은 거죠. 원금이자 합계액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합계액이. 근데 처음에는 이자가 많고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점점 줄어들죠. 이자는 점점.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해야 되는 원금액이 점점점 늘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번, 리을번 정도 맞는 겁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인데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거는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다 해줘야 됩니다. 기술적 측면. 29번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이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어쨌거나 공급자 중심하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 나와야 됩니다.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다. 이거는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이렇게 줘야 됩니다. 30번 보시니까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자, 관리 방식은 크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가 있는데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있는데 자가 관리는 이 모든 거를 소유자가 하는 거고 위탁 관리는요. 이 모든 것을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혼합 관리는 일부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맡아서 하고 이런 것들은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맡기고 얘를 소유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5번이 혼합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 이런 것들 전부 다 위탁 관리 방식이 아니라 혼합 관리 방식이다 해줘야 됩니다. 혼합 관리.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것도 항상 했던 그런 내용이죠. 3번이 틀린 건데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 틀렸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토지 신탁 방식을 이전하지만 사업 수탁 방식을 이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업 주체가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 회사지만 그 사업 수탁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린 겁니다. 32번 보시면 개발의 단계는 보통 구전, 부실, 근건마다 구전, 부실, 금, 건, 마 이러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자, 이거는 구상 단계, 전실행 가능성 분석, 요거를 예비적 타당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부지 구입 단계, 그 다음 실행 가능성, 요거를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 순서에 따르면 정답은 맨 먼저 뭐냐면 사업 구상 아이디어인 디귿번이 맨 먼저고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인 전실행 가능성 단계인 니은번 그다음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가 기역번이죠.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단계인 리을번 그다음에 건설 단계 미음번 이렇게 되어 있는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그다음에 33번 보시면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먼저 시설의 준공과 함께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빌드에 가고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죠.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T가 바로 나야 됩니다. 트랜스퍼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면서 수익을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설을 도로 같은 거 진짜 톨게이트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그 다음 줄입니다.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에 활용된다. 이거는 BTO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BTO. 자, 34번 보시니까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이거는 뭐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이만한 토지를 갖고 있는데 시행자한테 여기 있는 땅 소유권을 다 넘기는 거죠. 넘긴다.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여기다가 택지 조성공사 한 후에 도로라든가 공원부지, 학교부지, 그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다 설치한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형태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옛날엔 농지가 일반적인데 농지나 임야 지금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싼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환지로 받는 거고 나머지는 보류지, 채비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렇게 건설하는 형태라 34번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지 방식. 35번 보시면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에 대해서 계산한 토지평가액은 얼마인가. 공시지가기준법은 그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다만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이걸 비준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 주변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어떤요? 그 해당자와의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준 시점은 2015년 10월 24일이고 소재지는 A시, B구, 뭐 C동 이런 데 있는 거고 면적은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표준지가 제곱미터당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랍니다.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다. 요걸 가지고 대상 부동산에 주변에 있는 표준지의 공시가가 200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여러 가지 그 비교치를 곱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가 변동률이 1월 1일부터 1월 1일이 가격 기준입니다. 기준 시점일.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거래 시점이 10월 24일이죠. 요때까지 5%가 그 가격이 올라갔다 합니다. 그러면 100분의 105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하여 항상 사례 부동산 표준지에 비하여 이게 이제 100으로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 표준지에 비하여 비교 표준지보다 이게 항상 사례분에 대상한 다음에 그 표준지를 사례로 놨기 때문에 뭐보다를 100으로 놔야 됩니다. 비교 표준지에 비하여 가로 조건이 5% 열세이다. 얘를 95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경 조건은
비교 표준지에 비하여 그 다음에 20% 우세하다 하면 120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 없다. 그럼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제곱미터당 뭐예요? 네, 그 가치가 됩니다. 제곱미터당 비준 가치가 된다. 계산하면 아마도 239만 4천 원이 될 겁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먼저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은 1번에 보니까 시장가치 기준은 5조에 나옵니다. 5조에.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가치가 아닌 그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황기준 원칙은 6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현황에 따라서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의 상태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소급평가 이런 게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3번 보시니까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이다 해서 이건 7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괄평가라든가 부분평가 아니면 자, 그 구분평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조부터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최유효 이용의 원칙. 요거는 그 직접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의 전반에 걸쳐서 감정평가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반영하는 거지 직접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37번 보시면 감정평가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정답이 3번인데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이 원칙이 아니라 임대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다만 예외적으로 적산법이라든가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우리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그 대표성을 지닌 주택을 뽑아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구합니다. 표준주택 가격. 자, 그러면 그 표준주택 가격을 정한 다음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갖고 그 토지 주택 가격 비준표에 따라서 그 단독주택마다마다 개별 주택 가격을 구합니다. 주택 가격. 근데 자, 이거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단독. 근데 공동주택은 그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이거를 뭐 표준주택, 공동주택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을 모조리 끄집어낸 다음에 이걸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을 시켜서 그래갖고 그 모든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 연립 다 평가한 거를 공동주택 가격에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인데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산정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나오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39번 보시니까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부 첫 번째 보니까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수정이라는 걸 하죠.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감정평가 방법이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보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니은번,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 요게 약간 애매했던 건데 어쩌나 우리는 맨 먼저 지역 요인의 비교, 개별 요인의 비교,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사정 보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시점 수정과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라는 것은 지역과 개별 요인을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요인이라든가 개별 요인을 비교하겠다. 이런 거를 사회적, 문화적, 행정적 재반 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죠. 가치 형성 요인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성 요인. 그러니까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 쪽에 집어넣었을 때 니은번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사정 보정이 남아있네요. 사정 보정을 택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라든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보통 전통적 소득정법에서는 그냥 나누는 형태로 해갖고 환원한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에서는 할인한다 표현합니다. 할인. 예, 그러니까 뭐 공제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정답은 1번이 맞는 겁니다. 1번. 자, 그다음에 40번 보시면 부동산 가격 원칙 중에 틀린 것은 정답은 아주 2번 매우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 나오면 항상 기능적 감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 합격하신 분들은 매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설사 그 공부를 많이 안 하셔갖고 불합격하셨더라도 내년도에 꼭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